많은 사람들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을 그냥 피부가 각화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벌써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지방간 조금 있는데 괜찮겠지? 아닙니다. 간경화되고 간암됩니다.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친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 간 질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식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잘 살펴보면은 간을 정말 괴롭히고 있는 식생활을 합니다. 간을 괴롭히고 있는 식생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흰 쌀밥, 밀가루, 국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문제는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장벽에 붙어서 썩습니다. 썩게 되면은 독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썩는 과정을 중화하기 위해서 인체에서는 점액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벽에 붙어서 썩고 있는 탄수화물을 점액질이 덮어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썩겠죠. 썩으면서 독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독소가 활성산소입니다. 장에서의 영양이나 독소는 문맥을 타고 막바로 간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그대로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간을 괴롭히는 음식은 바로 삶은 섬유질입니다.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나물 이런 것들을 삶으면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장벽에 붙습니다. 장벽에 붙어서 썩게 되면은 독소가 나와서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점액질이 덮고 그 안에서 썩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활성산소는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세 번째 간을 괴롭히는 식생활은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은 아주 고온에서 기름을 써서 튀기기 때문에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온에 들어가서 기름이 튀겨지면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싸고 있는 인지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많은 지방들이 과산화지질로 바뀌는데 과산화지질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거의 핵폭탄급으로 우리 세포들을 파괴하는 활성산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 탄수화물, 또 삶은 섬유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간을 가장 괴롭히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술을 먹지 않는데도 간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간이 나쁠 때 우리는 벌써부터 여러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을 그냥 피부가 각화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균 감염입니다. 즉 곰팡이 감염이에요. 또 다른 거는 발톱 무좀입니다. 발톱 무좀이 있다는 것은 간이 나쁘다는 거고요. 또 다른 간이 나쁠 때 보내는 신호는 피곤함이고 또 간이 나쁠 때 생기는 것은 식욕 저하입니다. 점점 밥이 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간이 나쁠 때 생기는 아주 공통적인 증상은 밥만 먹으면 졸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간이 나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지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간이 나빠서 일어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방귀입니다. 방귀가 많으면은 간은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방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간이 나빠지면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험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게 간이 나빠서 생긴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귀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방귀의 기전을 살펴보면은 방귀는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음식이 썩기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방귀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방귀뿐만이 아니라 활성산소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귀를 낄 때마다 활성산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방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귀 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귀는 간의 기능에 저하로 오는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귀를 많이 끼고 있다. 간 기능이 저하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왜 수술을 하면은 방귀를 기다리나요? 방귀가 나오는 게 좋아서 수술하고 기다리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수술은 상당히 침습적인 겁니다. 우리 인체가 너무 놀라요. 그래서 장의 기능이 스탑합니다. 장이 일하기를 거부해요. 완전히 스탑했을 때 방귀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수술해서 안 좋아진 몸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변의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 방귀가 빨리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귀를 낀다. 그거는 우리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소화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소화는 잘 됩니다. 방귀도 뽕뽕 잘 나오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정상인들은 하루에 방귀가 2회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방귀를 5번 낀다, 10번 낀다. 그거는 벌써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뭐 간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경화, 나아가서는 간암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방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방간은 간에 우리의 식생활로 인해서 독소가 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간을 가장 괴롭히는 식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수화물, 삶은 섬유질, 튀김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지방간은 무조건 생깁니다. 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간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의 기능은 소화 기능입니다.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산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효소가 바로 간에서 생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위산을 만들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재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끌어 나갈 간에서 만드는 효소가 없다면은 위산을 만드는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음식이 썩기 시작을 합니다. 소화를 시켜서 영양의 수입을 하는 것이 간의 기능인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영양의 수입 대신에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방귀가 나오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간의 중요한 기능은 해독 기능입니다. 이 해독 기능을 잃게 된다면은 독소가 축적이 되고 인체는 더욱더 저항력이 저하가 되고 신진대사가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효소 생산 기능이에요. 간에서는 한 25,000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고 그 효소는 인체의 신진대사에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진대사의 핵심은 효소입니다. 신진대사는 세포가 생존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신진대사인데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신진대사가 불완전 신진대사가 되고 인체는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간, 간염, 간경화 심각한 질병들이에요. 하지만 내 간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고 간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체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간 기능이 저하가 돼야지 질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간의 기능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 회복과 질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은 간 경화와 간암까지 갑니다. 제 전세대 병원에서는 지방간에 대한 환자들의 교육이 현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 지방간이 있었는데 지금 간암에 됐다, 간 경화에 됐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서는 지방간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환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끔 저희가 의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 지방간 조금 있는데 괜찮겠지? 아닙니다. 간 경화되고 간암됩니다. 내가 탄수화물을 먹고 삶은 섬유질을 먹고 튀김을 먹고 병원에 가서 간 수치를 쟀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 간 수치는 우리 간에서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을 전환시키는 효소로 인해서 나오는 건데 간에는 그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간세포가 죽으면서 그 효소가 밖으로 방출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AST, ALT라는 간 수치입니다. 안 좋은 식생활을 하고 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이게 높게 나온다면은 그건 간이 지금 심각한 데미지를 벌써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UCSF라는 의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당뇨 전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정상적인 간 수치는 한 자리대이다. 즉 내가 가서 간 수치를 쟀을 때 한 자릿수여야 됩니다. 5나 8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을 보면은 20대, 거의 20, 3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고 좀 높으면은 60, 70, 80으로 올라갑니다. 그분의 자료에 따르면은 두 자릿수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 수치가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꾸준히 이걸 하면은 전부 다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다,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 내 인체는 벌써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을 음식의 형태로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질병에 걸리면은 어떠한 특효약을 찾아 나갑니다. 하지만 특효약은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수치만 떨어뜨립니다. 간이 그렇게 나빠지는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은 어떠한 약을 먹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이 뭘까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어떠한 방법으로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병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에 걸리시거나 내 간 기능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시고 또 처방을 받고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친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 간을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간을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 삶은 섬유질, 튀김, 간식, 그리고 야식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끊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병든 간이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이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간을 해독하고 다시 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영양은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채소와 씨앗과 과일을 먹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먹기 시작해야 되고 삶은 것을 먹으면 삶은 섬유질이 돼서 인체를 괴롭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태로 샐러드를 매일 먹는다든지 아니면 당근즙을 먹는다든지 레몬즙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간이 회복하고 간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필수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수 영양을 공급했을 때 흡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정제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정제를 먹었을 때는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낀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제로 먹거나 정맥주사로 먹는 것이 아닌 천연 비타민 D인 햇빛에 우리가 피부를 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햇볕을 1시간 정도 쬐다거나 오후에 또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1시간 정도 쬐다는 것은 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간에 무리가 되는 것이 약입니다. 약뿐만 아니라 영양제, 비타민들도 간에 무리를 줍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근무를 할 때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제가 맨 처음에 볼 때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오게 해요. 이제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병원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도 가봤다가 저 병원도 가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병원이 각각 다른 병원이다 보니까 같은 약인데 이름만 다른 것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필요한 약을 먹는 것도 있고 또는 짧게 먹어야 되는 약을 너무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을 볼 때 약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불필요한 약들을 제거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약들도 스탑하고 단기간 먹어야 되는 약을 너무 장기간 먹는 것도 스탑을 하게 돼서 약을 이렇게 줄여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간 기능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밀크시슬은 실리마린이라는 채소에 있는 영양분으로부터 추출해낸 추출물입니다. 밀크시슬을 우리가 먹을 때 정제나 액체 같은 걸로 많이 먹는데 의학 연구를 살펴보면은 정제나 액체 상태로 먹는 밀크시슬은 건강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질병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이게 밀크시슬이 간에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실리마린이 간 세포의 친화력이 강하고 또 간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실리마린, 즉 밀크시슬은 우리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들레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민들레 뿌리나 민들레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하얀 진액 같은 그게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정제나 액체를 먹지 말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간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양제를 먹거나 어떠한 약을 먹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약이나 어떠한 영양제도 우리가 먹는 식생활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또 식생활보다 좋은 영양제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은 첫 번째,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삶은 섬유질보다는 더 많은 생채소의 비율, 그리고 튀김이나 프라이팬에 볶은 견과류들. 생견과류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먹는 게 또 이제 볶은 견과류예요. 이런 것도 이제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식단에서 점점 줄여나가고 우리 식단을 건강한 현미밥이나 채소들로 점점 채워나가는 식생활 습관, 그리고 더욱더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서 식전에 먹는 당근 주스 한 잔이나 또 레몬 주스 한 잔,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간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커피는 간의 건강에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식생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됩니다. 술은 간뿐만 아니라 4가지 영향을 끼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맹독이 있습니다. 담배는 연구로 알려진 수천 가지의 독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간을 효과적으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삶은 섬유질을 먹고 튀김을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간이 괴롭힘을 벌써 당하고 있어요. 간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모자라서 우리가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다면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커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커피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삶은 섬유질, 그리고 튀김,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인 간식이나 야식이 간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레몬은 신과일 중에서 가장 유기산이 많은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자몽에 비해서는 5배에서 6배 정도 높고요. 사과에 비해서는 8배에서 9배 정도 높습니다. 이거를 한 2주 정도 먹게 된다면 감기가 줄고 소화가 더 원활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기생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레몬을 먹고 레몬의 강력한 살충 효과가 기생충을 죽고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환자들에게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레몬 한 개 정도만 즙을 내면 충분히 50cc가 나옵니다. 레몬 한 개 가격은 1,4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300원을 내가 딴 데 쓰지 않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김병재 박사입니다.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인체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모세혈관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거의 100조 개의 세포들이 들어가 있어서 모세혈관으로부터 오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고 세포가 생존을 하고 그리고 대사를 하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우리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그래도 전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해요. 이 혈액순환을 아주 중요하게 원활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레몬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에 있는 유기산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지만이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고, 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또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과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몬은 어떠한 특정 계층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전부 다 먹으면 좋은 것이 레몬입니다. 그래서 레몬은 꼭 먹어야 됩니다. 레몬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인체에 있는 독소를 무찌를 수 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이, 그리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셀레니엄과 아연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레몬을 먹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이 영양들을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그리고 다량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레몬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레몬을 보게 되면은 레몬은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우리가 그 껍질을 까면은 레몬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몬의 열매 안에는 섬유질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물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고 미네랄도 있지만은 정말 레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양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레몬의 섬유질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먹을 때 레몬을 이렇게 손으로 짜면은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레몬을 좋은 올바른 착즙기를 써서 그 섬유소 안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녹즙기를 써서 레몬을 즙을 내서 먹는 생즙의 형태로 먹는 방법입니다. 레몬은 신과일 중에서 가장 유기산이 많은 과일입니다. 레몬에는 잘 알려진 대로 구연산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래서 총 레몬에는 9개에서 10가지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데, 오렌지나 자몽, 사과와 비교를 했을 때 레몬에 들어가 있는 유기산은 오렌지나 자몽에 비해서는 5배에서 6배 정도 높고요. 사과에 비해서는 8배에서 9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산만을 생각할 때는 종류나 양으로 봐서는 레몬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레몬즙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레몬즙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씻은 레몬과 제대로 레몬에 있는 영양을 착즙해낼 수 있는 녹즙기. 이 정도면 됩니다. 레몬을 씻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마세요.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농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이러한 레몬을 아무것도 안 탄 맹물에 한 2분 정도 담궈 놓고 그 후에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린스해 주면은 여기에 있는 농약과
혈관과 잔류 농약이 100%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씻어진 레몬을 이제 까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레몬을 이렇게 깔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칼로 돌려 깎기도 하고, 하지만 효과적으로 까는 방법은 여기 레몬을 보면은 꼭지가 있죠. 이 꼭지 두 부분을 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꼭지가 이제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레몬의 껍질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즙을 내줍니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한 5번 정도 돌려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손가락으로 하면은 이렇게 쉽게 까집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시간도 아주 빨리 까져요. 레몬 전부 다 깠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이 하얀 부분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레몬을 반 자르고요. 그 다음에 또 반 자르고 반 잘라서 총 4등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의 레몬이 전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즙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레몬 즙을 낼 때 보면은 이렇게 돌려서 내거나 아니면 착식기를 쓰게 되는데, 레몬 안에 있는 유기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E, 또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과 징크 같은 것들은 하얀 이 섬유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양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착즙해 먹느냐가 또 핵심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즙을 내서 먹게 된다면은 레몬이 신맛만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안에 있는 영양이 나오면서 약간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레몬즙의 맛은 그냥 신 게 아니라 시면서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레몬 씨앗에도 영양이 많기 때문에 씨앗 제거할 필요 없이 씨앗 그대로 즙을 내주면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레몬 3개를 즙을 냈더니 150cc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원액을 드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따라서 한 50cc 정도 돼요, 이게. 여기에 미지근한 물을 200cc 정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250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양을 드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때 보면은 레몬을 3개를 잘랐어요. 하지만 50cc 정도는 이 레몬 1개 정도만 즙을 내면은 충분히 50cc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준비하고 즙을 낼 때까지 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만약에 하나 정도만 한다면은 그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녹즙기를 세척하는 것 또한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야 많이 익숙해져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씻는다면은 정말 한 2분이면 끝나요.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하루에 7, 8분 정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먹은 양이 한 200cc 정도 돼요. 먹고 나서는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면은 입이 살짝 산성화가 됐다가 금방 중성화 됩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은 레몬을 먹으면은 구강이 산성화가 되지만은 물로 헹궈주면은 수초 내에 다시 중성화가 된다는 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물로만 헹궈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300원을 내가 딴 데 쓰지 않고, 과자를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커피를 먹지 않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먹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커피에 돈 쓰지 말고 레몬에 돈 쓰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몬을 우리가 꾸준히 먹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레몬을 먹고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레몬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몬은 엄청난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이걸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은 가장 처음 환자들이 느끼는 게 몸의 피곤함이 덜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대사가 빨라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고 또 저녁에는 발이 붓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환자들이 경험합니다. 이거를 한 2주 정도 먹게 된다면은 소화 기능이 개선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를 많이 뀌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 불량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먹기 시작하니까 방귀가 줄고 소화가 더 원활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방귀가 나온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소화에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방귀는 가스입니다. 이 방귀가 만들어지는 기전은 소장이나 대장에서 음식이 썩을 때, 즉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물이 소장이나 대장에 이렇게 딱 있으면서 썩을 때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화 불량을 나타내는데, 레몬을 먹으면은 그게 좋아진다고 많은 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먹으면은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모세혈관이 우리 눈과 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맑아진다는 것은 레몬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유기산이 모세혈관을 정화하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먹고 2주일 먹고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많은 환자들이
분들이 건강의 개선을 경험합니다.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오신 분들을 보면은 해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독 프로그램 하게 된다면은 3주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병색이 이제 짙어서 오세요. 하지만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하면은 저희 센터에서는 많은 레몬즙과 가즙과 녹즙을 환자에 맞게끔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이걸 드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앉아 계신 환자들의 피부를 보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피부에서 빛이 나고 피부가 반질반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또한 시술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에서부터의 모세혈관의 정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부의 관리는 피부과가 아닌 우리 몸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환자들 보면서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레몬을 먹는 정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체의 원리를 살펴보게 된다면 질병의 경로는 처음에는 혈액의 오염으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들이 기능을 하고 생존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의 순환이 가장 키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때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의 오염이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건강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소화 기능이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신진대사 저하가 오면은 소화의 대사에도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화 대사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소화 불량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가스가 차고 우리가 변을 보면은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변비가 있고 둥둥 뜨는 변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화기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때 소화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은 막바로 그 독소를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질병의 경로를 보면은 혈액이 오염이 있어서 혈액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질병이 점점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들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단계가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이 정도 먹어야 된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정도 먹어야 된다는 저희 센터나 저희 클리닉에서 피검사를 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양을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가장 처음에 먹을 때는 이 레몬을 생즙을 내셔야 돼요. 생즙을 낸 다음에 한 50cc 정도 생즙을 내면 됩니다. 그 50cc 되는 생즙을 따뜻한 물 200cc에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은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은 약간 미지근한 40도 이하 되는 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는 드시지 마세요.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속이 비었을 때는 우리가 밤새 내내 연동운동 일어나면서 위와 장이 좀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내가 위험이 있는데 아침에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그 위험을 레몬이 살짝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레몬을 드시는 분들은 점심 먹기 1시간 전에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소화가 되고 공복에 점심 먹기 1시간 전에 50cc에 레몬즙 50cc에 물 200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레몬에 있는 영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녹즙기를 써서 착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레몬을 매일 먹었습니다. 저는 레몬을 먹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이 레몬을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레몬을 준비하고 녹즙기를 써서 레몬즙을 내리는 데는 5분 이하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한 2, 3분, 길어봤자 3, 4분이에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레몬즙의 효능은 요즘에 레몬즙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강력한 살균, 살충,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레몬은 유기산이 많다, 비타민이 많다, 미네랄이 많다는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수많은 논문들이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은 우리가 기침이 나거나 안 그러면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그 외에도 균, 우리 인체에는 유해균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레몬이 아주 효과적으로 죽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를 먹었다,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는 기생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면은 레몬을 부지런히 먹어서 우리 인체에서 기생충이 내가 먹을 영양을 뽑아먹고 또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이 기생충이 치매에서 암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다시 좋게 만들려면은 레몬을 매일 먹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여러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생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육회를 많이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생선회를 많이 먹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육회를 아주 많이 먹어서 몸이 간지러워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진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기생충 감염인데 그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자기 생전에 이렇게 많은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은 처음 봤다. 근데 병원에서 구충약을 계속해서 처방을 하는데 간지러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간지러움은 기생충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너무 많은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고 이제 레몬즙과 이제 그 맞는 즙들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2주 만에 간지러움이 스탑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레몬을 먹고 또 레몬 간장을 함으로써 특히 소장에 있는 기생충은 구충제가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에 있는 것들은 점액질로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변들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구충제가 그걸 뚫질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레몬은 들어가서 점액질을 제거하고 오래된 변을 쓸어내리기 때문에 기생충이 이제 노출이 돼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입증된 레몬의 강력한 살충 효과가 기생충을 죽고 그렇게 됐을 때 관장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환자들에게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구충제는 어느 정도의 우리 인체에 있는 기생충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 효과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충제는 오래 먹어야 돼요. 어떤 구충제는 뭐 3개월을 먹어야 되고 어떤 구충제는 뭐 한 달, 많게는 6개월을 먹는 구충제도 있긴 있는데 이 구충제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 없이 인체에서 기생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레몬이 가장 좋습니다.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하는 환자들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암 환자부터 당뇨 환자, 피부병이나 또는 우울증, 불안증, 또 여러 자가 면역증의 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인체를 보면은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 독소의 쌓임입니다. 독소가 쌓임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세포가 생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생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몬은 이거를 해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독소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 점액질, 이물질, 석회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가장 잘 해결해 주는 것이 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로부터 당뇨 환자까지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범람하는 지금 현대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몬을 먹고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저희 천연건강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레몬은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건강의 예방부터 그리고 질병의 치유까지 꼭 필요한 것이 레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레몬을 많이 먹고 효과를 보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파킨슨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그룹도 이 두 그룹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와서 그냥 변형을 막고 통증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파킨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은 이제 우리 뇌신경세포 중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뇌신경세포가 생존을 못하는 건데 이 뇌신경세포가 생존을 못하는 것은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혈관의 문제입니다. 내 모세혈관의 문제예요. 내 모세혈관으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가져야 되는데 그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만드는 뇌신경세포가 죽는 것이 파킨슨 병입니다. 이 파킨슨 병을 가진 분들이 천연건강교육원에 와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몬입니다. 레몬을 먹고 극적으로 좋아진 환자들이 이제 몇 분이 기억이 나는데 한 환자는 이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보고 레몬을 조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피곤함이 개선이 되고 방귀를 많이 꼈는데 방귀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내가 좀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심한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소변을 8번에서 10번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레몬을 먹고 7주 만에 전립선 비대증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 전후로 해서 관절염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손목이 아프고 또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시큼시큼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도 레몬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우선은 약간 아프고 아리고 하는 느낌이 많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레몬을 꾸준하게 먹고 음식에 있는 채소와 씨앗에 있는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여러 가지 관절염의 증상들이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에 걸쳐서 아주 빨리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이거는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약은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와
그리고 현상들을 억누름으로 인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레몬이나 씨앗이나 채소를 먹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감으로 인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을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질환이라는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뜻은 치유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거고 증상만 완화시키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은 존재하고 질병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아무리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 해도 질병은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의 원리에 따라서 레몬을 먹고 씨앗을 먹고 채소를 먹게 된다면 질병의 원인을 치료해 감으로 인해서 증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레몬즙에 대한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 이제 회사들에서 이제 레몬즙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 가해서 이 레몬즙을 유통하려고 하는 건데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레몬 안에 있는 좋은 미네랄, 비타민들은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이 되는 레몬즙은 거의 다 껍질이 들어갑니다. 껍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독소도 같이 먹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즙은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짜서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레몬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공복에 먹지 않고 식후에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아무 때나 먹는다든지 하는 실수를 겪게 됩니다. 레몬을 먹을 때는 꼭 공복에 먹어야지만이 다른 음식물과 섞이지 않고 소화와 흡수율이 최대화가 됩니다. 레몬에 있는 좋은 영양의 이 흡수율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꼭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서 파는 레몬즙을 먹을 때는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공정 과정을 거쳤을 때 열이 가해졌는지 자외선이 가해졌는지 또는 껍질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레몬을 먹었을 때 너무 시다 또는 속이 쓰리다 라는 분들은 더 희석해서 드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제 50에서 200인데 그런 분들은 레몬의 양은 한 30, 물의 양은 한 300 그래서 10대 1 비율로 한번 희석을 해서 드셔보시고 그래도 내가 속이 쓰리다 그러면은 이제 레몬은 우선 접어들고 오렌지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렌지즙을 그냥 단독즙이에요. 다른 것과 섞지 않습니다. 물도 섞지 않아요. 오렌지즙을 좀 먹게 된다면은 보통 한 2주일쯤 되면은 이제 속쓰림이 없어져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레몬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레몬을 즙을 내서 먹을 때 C는 아주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C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레몬 C는 즙을 낼 때 같이 즙을 내면은 그 씨앗에 있는 영양을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레몬 씨앗에 독성이 있다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레몬 씨앗에는 독소가 없으며 잘못 알려졌으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효소가 들어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레몬을 즙을 내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노란 껍질입니다. 이 노란 껍질을 보면은 그 껍질 안에도 항산화 요소가 들어있기는 들어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항산화 요소와 독소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레몬은 영양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또는 곤충들의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파리나 여러 가지 벌레들이 이 레몬에 있는 과즙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몬이 자라고 있을 때 훨씬 더 자라기 전에 그 과즙을 이렇게 빨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레몬 껍질에는 어느 정도의 독소가 있습니다. 대량의 독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독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된다면은 인체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해독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독소로부터 오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실험은 뭐냐면은 레몬 껍질, 노란 껍질에 있는 그 독소를 계속해서 축적을 해서 과일 파리한테 우리가 소량 조금씩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일 파리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스탑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곤충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스탑할 만큼의 독성이 있다면은 우리 인체에도 분명히 독성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즙을 내서 먹든 씹어 먹든 어떠한 형태로 먹든 레몬의 노란 껍질은 다 벗기고 안에 있는 과일만 먹는 게 좋습니다. 당근은 밭에 있는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섬유소 안에 있는 칼슘을 얼마나 많이 뽑아 먹느냐가 건강을 예방하고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열쇠예요. 환자분들이 당근을 즙을 내서 먹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2주가 되면은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350cc라는 즙이 준비가 되는데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한 2,000원 정도가 됩니다. 돈을 절약해서 당근즙을 먹는다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당근은 우리 건강의 유지와 예방, 건강 회복에 꼭 필요한 칼슘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 인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주일 먹었을 때, 석 달 먹었을 때, 6개월 먹었을 때 인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당근을 즙을 내서 먹기 시작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은 그렇게 와닿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2주가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칼슘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혈액이 해독이 되고 이 해독이 된 혈액이 가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으로 가는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간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내가 좀 지치고 아침 일어날 때 힘들었는데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진대사의 핵심은 효소인데 이 효소를 만드는 것이 간인데 간이 회복이 되면서 효소를 만들어내면서 신진대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체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달라 그럽니다. 이때 우리의 식욕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곤하고 식욕이 없다는 것은 내 간이 좋지 않고 내 간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혈액이 오염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칼슘이 들어가서 해독을 하고 알칼리화 시키면서 산소화 됐던 피가 알칼리화 되고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간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또 더 먹어준다면은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통증이나 몸이 갑자기 차가워진다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가 쑤신다거나 아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증 반응인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당근도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정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건강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이 한 70% 정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100%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장뿐만 아니라 내분비까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처방을 받아서 식단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근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양인 칼슘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섬유소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소 안에 있는 칼슘을 얼마나 많이 뽑아 먹느냐가 건강을 예방하고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잘 뽑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녹즙기를 써서 섬유소를 파괴하지 않고 잘 지디겨내서 그 안에 있는 칼슘을 뽑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씹어서 먹는다면은 아주 잘 씹어야 돼요. 그리고 섬유소 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거의 물이 될 때까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식생활 습관을 보면 그렇게까지 씹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딱딱하기 때문에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얇게 썰어서 살짝 데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금 간을 해서 먹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은 많이 파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변형이 돼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당근을 먹었는데 약간 데쳐 먹거나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먹을 때 씹어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이제 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그냥 착즙기로는 그 안에 있는 영양을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녹즙기를 썼을 때는 그 영양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것이 당근을 씹어 먹는 것보다는 녹즙을 해서 먹는 것이 좋고 녹즙을 해 먹을 때도 올바른 방법을 쓰는 녹즙기를 써서 영양을 다 뽑아 먹는 것이 건강 회복에 가장 좋다고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이 아침대입니다. 하지만 그 바쁜 시간에도 간단하게 당근즙을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더 좋은 거는 자기 전에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당근도 이제 씻어서 놓고 샐러리랑 케일도 같이 이제 씻어 놓으면 좋은데 가장 좋은 농약을 제거하는 채소 세척법은 맹물에 그냥 담가 놓으세요. 한 2, 3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또 한 1분 정도 이렇게 씻어주면은 농약은 100% 제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재현해냈는데 하버드에서는 맹물이랑 베이킹소다를 담근 물을 비교했고요. 맹물에다 했을 때는 농약이 100% 제거가 됐는데 오히려 베이킹소다에 담가놓은 채소는 농약이 한 94% 정도만 제거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KBS에서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초를 더했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맹물에 담가놨다 씻었던 거는 100% 다 제거가 됐고 베이킹소다는 94%, 식초는 93%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소 씻는데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저녁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녹즙기만
이렇게 조립하시면 돼요. 당근을 쓸어서 제가 한 잔을 만들 텐데 당근을 쓸 때는 꼭 지분을 따주고요. 이렇게 여러 번 조각을 내면 낼수록 즙을 내기에는 편리합니다. 저도 이제 바쁠 때는 그냥 이런 생 당근을 하나 넣고 막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르는데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게 자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착즙할 재료는 샐러리하고 케일이에요. 비율은 당근 한 70% 그리고 케일 20% 샐러리 한 10% 정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짜는 이유는 칼슘이에요. 칼슘. 모든 채소는 각자만의 특징적인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칼슘을 얼마나 많이 함량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당근, 케일, 칼슘이 가장 많은 채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칼슘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각 세포로 전달될 때 이때 혈액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샐러리에 있는 소디움, 즉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먹게 된다면은 당근에 있는 영양과 당근에 있는 칼슘과 케일에 있는 칼슘을 우리 세포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착즙을 할 겁니다. 당근에 있는 섬유질과 이렇게 얇은 섬유질은 같이 즙을 내주면은 훨씬 더 영양의 축질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당근과 채소에 있는 영양들 중에서 정말 우리 사람을 살리는, 세포를 살리는 영양은 섬유질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숙한 섬유질 속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핵 영양을 꼭 이렇게 짜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먹는 겁니다. 이제 당근 2개와 케일과 샐러리를 이제 즙을 다 냈습니다. 이걸 즙을 낸 걸 보면은 양으로는 350cc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350cc라는 즙이 준비가 되는데 이거는 2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먹고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먹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즙을 먹게 되면은 이 위에 거품이 보이시죠? 거품에도 좋은 영양이 있기 때문에 다 드시면 좋아요. 케일이 들어가고 샐러리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당근을 70% 썼기 때문에 단맛이 아주 좋고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방금 제가 착즙한 양은 당근 2개와 케일과 샐러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2인분이 나왔어요. 2명이 먹을 양이 나왔는데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한 명이 먹을 양을 짜기 위한 채소의 값은 한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원이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는 가격 아닌가요? 돈을 절약해서 당근즙을 먹는다면은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에 있는 당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우리의 혈당을 올리고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치는 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근에 있는 당은 우리 인체의 에너지 대사, 즉 신진대사에 아주 원활하게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당이라면 전부 다 배척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 필요한 당 중에서 가장 건강한 당이 바로 당근에 있는 당이고요. 과일에 있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즙을 내서 먹게 된다면은 당근에 대해서 약간 나는 생으로 당근을 먹었을 때 경험이 안 좋았던 분들도 당근즙을 먹게 된다면은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당근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즙을 짤 때 파프리카나 오이 또는 약혼과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당근의 향이 약간 중화되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같이 먹게 되면은 이제 당근에 있는 칼슘과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와 또 양배추만에 있는 여러 미네랄들이 소화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죠. 내가 약간 속쓰림이 많거나 속이 더부룩함이 많고 아니면 자주 취하는 분들은 당근과 양배추를 같이 즙을 내서 먹으면 좋습니다. 당근은 밭에 있는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체에 좋다는 건데 당근에 있는 칼슘과 또 우리가 곡식에 있는 칼슘을 같이 먹었을 때 그 칼슘이 증폭이 됩니다. 씨앗인데 이 씨앗들을 우리가 당근과 같이 즙을 내서 먹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씨앗 첫 번째는 기리입니다. 생기리를 먹어야 돼요. 생기리에는 칼슘만 많을 뿐만 아니라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치매 예방에 아주 극적인 영양분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생참깨입니다. 생참깨에는 거의 1000mg 정도 되는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 메밀, 생메밀입니다. 생메밀은 루틴이라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서 모세혈관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모세혈관이고 그 모세혈관이 강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달맞이 꽃인데 이 달맞이 꽃씨는 보면은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요소가 그 어떤 씨앗보다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홍화씨입니다. 홍화씨는 애로부터 잘 알려졌듯이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골절에도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백금이라는 다른 씨앗이나 채소에서는 잘 살펴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홍화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 뼈 건강에 정말 좋은 것이 홍화씨입니다. 그래서 골절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센터에 오면은 씨앗즙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이 씨앗즙을 먹고 골절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히 골절, 골다공증에 특히 좋습니다.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생각하면은 콩, 두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두를 살펴보면은 한 2만 mg 정도의 아미노산이 100g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8,000mg 정도의 아미노산이 100g 정도의 두부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당근 씨앗즙에는 약 한 7만 mg 정도의 아미노산이 100g에 들어가 있습니다. 콩보다 뛰어나고 두부보다 훨씬 많은 함량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더 좋은 거는 모든 아미노산, 즉 우리가 아미노산을 생각하면 필수와 비필수를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잘못된 건강상식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콩이나 씨앗에 있는 단백질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인체에 좋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씨앗 그리고 그것을 즙을 내서 먹는 당근 씨앗즙을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아미노산이 공급이 됩니다. 당근즙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소화 상태에 맞게끔 먹는 겁니다. 내가 장에 유해균이 많아요. 그럴 때 당근즙을 먹으면 설사하고 방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당근이 아니라 유해균이 문제입니다. 유해균이 있다는 것은 장에 염증이 많고 장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해균이 점점 번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으로 흘러가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장의 세포가 제 기능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백혈구가 원활하게 활동을 해서 장이 유해균을 죽여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당근에 있는 핵심 영양소인 칼슘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먹었는데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근을 먹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소화 상태를 가지고 계속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체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당근을 먹어가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당근즙을 200cc를 내서 식전 1시간에 먹는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즙을 드실 때 차갑게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인체의 온도에 맞게끔 한 38도나 한 38.5도 되는 온도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당근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다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체의 원리상 건강한 세포가 신진대사를 해도 활성산소나 탄소나 또는 요산 같은 독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중화시키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근은 우리 아이들도 먹으면 좋고요. 우리도 먹어도 좋고요. 우리 부모님도 먹어도 좋은 게 당근입니다. 즙을 내서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복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당근즙을 내면은 물이잖아요. 물과 음식물이 섞이면은 소화에 저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당근에 들어가 있는 영양의 흡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당근즙을 드실 때는 식사하기 한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당근 주스를 한 잔을 먹는다면 우리가 비어있는 속에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근을 요리해서 먹을 때 하나의 좋은 방법은 이제 당근을 채칼을 써서 얇게 썰면 좋습니다. 얇게 썰어서 삶거나 하지 마세요. 삶으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 비타민도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지 말고 그렇게 얇게 썰은 거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소금을 좀 뿌려서 타스해서 먹으면은 좋은 밥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씻기도 편하고요.